스위스 알프스의 청명한 공기가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 실내로 스며들었다. 해발 500m 고지에 자리한 현대적인 샬레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다. 바깥 세상은 고요한 눈과 푸른 하늘, 그리고 장엄한 산맥이 전부인 듯 평화로웠지만 집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팽팽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거실 중앙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공중에 떠올라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과 금융시장의 그래프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은 고작 5살짜리 아이 러였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르며 데이터를 재배열하고 평범한 아이라면 블록 쌓기를 할 나이에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아이의 짙은 눈동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이수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5년 전 대한민국 금융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재 애널리스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길게 기른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을 한 그녀는 이제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다. 하지만 커피를 내리는 섬세한 손길과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한 시선은 그녀의 본질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레오 간식 먹을 시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알프스의 눈 녹은 물처럼 맑고 차분했다. 레오는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잠시만요, 엄마. 유로존 채권 수익률 곡선이 흥미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3분기 은성그룹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수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5살 IMT.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아들의 비범함은 그녀에게 자랑이자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였다. 레오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다. 3살에 미적분을 이해했고 4살에는 양자역학 논문을 읽었다. 그리고 5살이 된 지금 아이의 지성은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측조차 불가능했다. 수연은 갓 구운 쿠키가 담긴 접시와 따뜻한 우유를 들고 아들에게 다가갔다. 아무리 재밌어도 건강이 먼저야. 내 두뇌는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 엄마가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제야 레오는 홀로그램을 끄고 엄마를 향해 돌아섰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품에 안겼다. 이 순간만큼은 IQ 300의 신동이 아닌 그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5살 아이였다. 엄마 냄새 좋다. 수연은 아들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깊은 평온을 느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을 때 그녀를 살게 한 것은 오직 이 작은 생명이었다. 칠흑 같던 절망 속에서 러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가 곧 깨질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시작되는 법이었다. 그날 밤 수연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러가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소의 천진함 대신 어른스러운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손에는 직접 조립한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은 침대맡에 앉아 아들을 마주 보았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 잠이 안 와. 레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태블릿 화면을 켰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턱선 상대를 압도하는 냉철한 눈빛,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남자.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은성그룹의 총수 강태준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잊으려 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제대로 마주볼 수 없었던 얼굴. 악몽의 근원이자 레어의 생물학적 아버지. 이 사람, 어떻게? 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레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 아버지죠. 유전 정보 매칭률 99.9%.
지난 6개월 동안 제 유전자 염기 서열과 전 세계 공개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했어요. 강태준 회장의 조부, 즉 제 증조부께서 희귀병 연구를 위해 은성생명과학에 기증한 유전자 데이터가 있었고 그걸 통해 역추적했어요. 수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들이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레오, 왜 이런 짓을? 정의를 위해서요. 레오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수연의 심장을 찔렀다. 아이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5년 전 수연이 은성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보고서 파일이 나타났다. 당시 그녀는 경쟁증권사 소속이었지만 그녀의 분석은 은성그룹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완성될 무렵 그 끔찍한 밤이 찾아왔다. 엄마는 5년 전 은성그룹의 불법 승계 작업과 관련된 비자금의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 직전이었어요. 이걸 막기 위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엄마에게 약을 썼고 강태준의 호텔방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약물과 술에 취해 비정상적인 상태였죠. 런은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엄마를 찾아온 건 강태준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성희 회장이었어요. 그녀는 엄마에게 거액의 합의금과 비밀 유지각서를 내밀며 협박했죠. 만약 불응할 시 엄마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결국 엄마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을 떠났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굴욕감, 절망 공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한성희 회장의 얼음장 같은 눈빛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 내까짓게 감히 어디서 은성 가문의 이름을 입에 올려 이 돈 받고 쥐 죽은 듯이 사라져. 다시는 내 아들 눈앞에 나타나지 마. 어떻게 이걸 다 인터넷에 없는 정보는 없어요, 엄마. 단지 찾기 어려울 뿐이죠. 저는 지난 1년 동안 은성그룹의 내부 서버를 여러 번 방문했어요. 물론 흔적은 남기지 않았고요. 그들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허술하더군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5살짜리 아들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철옹성 같은 보안망을 제 집 드나들듯 했다는 말이었다. 레오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치밀하게 짜인 계획서가 나타났다. 제목은 프로젝트 아테나의 창이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엄마. 뭐라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서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완전히 잊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만약 제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한성이라는 여자는 자신의 명예와 아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니까요. 레오의 논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심장을 겨누어야 해요. 엄마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엄마는 피해자예요. 더 이상 도망치면 안 돼요. 수연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말이 모두 옳았다. 하지만 5년 전의 트라우마는 그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다시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강태준 그리고 그의 괴물 같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안 되로. 위험해. 엄마는 너만 안전하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명예,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버렸어. 그게 엄마의 진심이에요. 레오의 질문이 수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매일 밤 금융뉴스 채널을 보며 아쉬움 가득한 눈빛을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잠든 줄 알고 서재에서 밤새도록 새로운 투자 모델을 설계하는 것도요. 엄마는 여전히 뜨거운 심장을 가진 최고의 애널리스트예요. 단지 날개가 꺾였을 뿐이죠. 저는 엄마의 날개를 되찾아주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일임을,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아들의 처절한 싸움임을. 계획을 설명해봐.
마침내 수연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승부사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레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태블릿을 수연에게 건넸다. 프로젝트 아테나의 창. 계획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다. 첫 단계는 한국으로 돌아가 신분을 세탁하고 은성그룹의 가장 취약한 계열사에 위장 잠입하는 것이었다. 레오는 이미 수연을 위한 박서현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놓았다. 해외 명문대 MBA 출신의 유럽의 작은 투자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유능한 인재라는 설정이었다. 모든 서류와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은성캐피탈, 여기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예요. 몇 년째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횡령과 비리가 만연해 있어요. 하지만 그룹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죠. 엄마의 능력이라면 이곳을 장악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수연은 계획서를 읽어 내려가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단순히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수준이 아니었다. 정치, 경제, 법률, 심지어 언론 플레이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입체적인 전략이었다.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전략가가 짠 계획처럼 보였다. 엄마는 박서현으로 회사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흔들어 주세요. 저는 외부에서 헤르메스라는 이름의 해커로 활동하며 엄마를 지원할 거예요. 필요한 정보는 뭐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은성그룹을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무너뜨릴 거예요. 수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아이가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는 걸까?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솟구쳤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빼앗겼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연대감 때문이었다. 강태준, 그 사람은 어떡할 거지?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러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는 마지막에 우리가 상대할 최종 보스예요. 그가 5년 전 사건의 진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해요. 자신의 어머니와 가문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그에게 가장 큰 벌은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러가 만든 계획서를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단순한 복수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무너졌던 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거대한 악의 제국에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장엄한 서사시였다. 다음 날 아침 알프스에 상공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올랐다. 수연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짙은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던 비즈니스 수트를 꺼내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 이수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목표를 포착한 안표범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레오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준비됐어요, 엄마. 수연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래, 사냥을 시작해볼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스위스를 떠나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5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섞인 익숙한 냄새가 그녀의 잠자던 기억들을 깨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든든한 아군 아들 러가 있었다. 모자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작은 폭풍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오만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한적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수연과 레어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과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곳은 레오가 몇 달에 걸쳐 찾아낸 최적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마천루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지만 집 안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그들만의 요새였다. 이삿짐이랄 것도 없이 단출한 짐이 전부였지만 레오의 방만큼은 예외였다. 방 한쪽 벽면 전체가 블록체인 기반의 양자 암호 통신이 가능한 커스텀 서버와 여러 대의 모니터로 채워졌다. 5살 아이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풍경이었다. 레오는 작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자신만의 지휘 통제실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헤르메스, 내 활동명이야 엄마. 레오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화면에는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전령인 헤르메스의 이미지가 떠 있었다. 날개 달린 모자와 신발을 신은 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취급하는 신. 레오 자신을 위한 완벽한 페르소나였다. 신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나는 진실을 세상에 전할 거야. 그리고 악당들에게는 재앙을 선사하겠지. 수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아들의 순수함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비상한 지성을 가진 작은 전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이 작은 전사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가며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박서희연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레오가 만들어준 새로운 신분은 단순한 이름과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완벽한 인생 서사가 담겨 있었다. 유복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자랐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10대 시절 작은 방황을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위스 유학길에 올라 명문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한 인물. 졸업 후에는 제네바의 작은 부티크 투자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더 큰 무대에 대한 갈망으로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설정이었다. 수연은 그 서사를 자신의 것처럼 체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박서현의 말투 표정, 걸음걸이까지 연구했다. 과거의 이수연을 완벽하게 지우고 유능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있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은성캐피탈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은성캐피탈의 경력직 채용 면접을 보고 있었다. 레어의 계획대로였다. 은성캐피탈은 최근 몇 년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그룹 내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는 계열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한성희 회장의 비자금을 운용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썩은 사과는 겉부터가 아니라 속부터 파고들어야 하는 법이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체되어 있었다. 면접관으로 나온 2명의 부장은 지루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명은 낡은 관료주의에 찌든 듯한 박 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의욕은 있어 보이지만 무기력함에 길들여진 듯한 젊은 김 차장이었다. 박서현 씨 경력을 보니 화려하군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스위스의 좋은 직장을 마다하고. 박 부장의 질문에는 은근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너 같은 인재가 올 곳이 아니다 라는 의심을 던지고 있었다. 수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로 답했다. 박서현의 페르소나에 완벽하게 빙의한 모습이었다. 저는 안정보다는 도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부장님. 은성캐피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능력을 증명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석적인 답변이었지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답변에 강력한 설득력을 부여했다. 박 부장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몇 가지 상투적인 질문을 더 던졌다. 수연은 막힘없이 그러나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영리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 차장이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박서현 씨, 저희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오리온 바이오 포트폴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저희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기습 질문이었다. 오리온 바이오는 몇 년 전 은성 캐피탈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임상 실패와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로 주가가 폭락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종목이었다. 외부인이라면 자세히 알기 어려운 내부의 치부였다. 박 부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김 차장이 일부러 곤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이미 레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모두 받아 분석을 마친 상태였다. 오리온 바이오,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투자이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부실 자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온 바이오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그중 3개의 특허는 현재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 항암제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면접관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문제는 오리온 바이오의 경영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한 지분을 이용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무능한 경영진을 전원 교체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 선임된 경영진은 해당 특허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혹은 M&A 협상을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마 6개월 안에 현재 장부가의 최소 10배 이상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면접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의 분석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도 외부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통찰력이었다. 김 차장은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수년간 오리온 바이오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반면 박 부장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능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강한 경계심을 느꼈다. 저런 여자가 회사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질서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박 부장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김 차장이 강력하게 그녀를 추천했다. 현재 회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런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결국 인사팀에서도 김 차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이수연은 박서현이라는 이름으로 은성캐피탈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가 배치된 곳은 기업금융 2팀. 팀장은 바로 면접관이었던 박 부장이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에 두고 감시하거나 혹은 무능한 인력으로 취급하며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출근 첫날 박 부장은 그녀에게 산더미 같은 서류를 던져주며 말했다. 박 대리,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해. 이건 지난 3년간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자료야. 우선 우리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부터 해봐. 누가 봐도 신입사원에게나 시킬 법한 허들의 실이었다. 팀원들은 동정 반 호기심 반의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수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료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입계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부장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자료들은 바로 레어가 헤르메스로서 필요로 하던 회사의 내부 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수연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하고 디지털화하여 레오에게 전송했다. 레오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패턴과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헤르메스의 첫 번째 메시지가 수연의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로 도착했다. From Hermes. Subject 팀 운영비 횡령 건. 메시지에는 박 부장이 지난 2년간 팀 운영비와 법인카드를 이용해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자금을 횡령해온 증거가 담겨 있었다. 사무용품 구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고전적인 수법이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수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섣불리 그를 공격했다가는 방역만 당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완벽한 무대와 타이밍을 기다렸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다. 다음 주에 열리는 팀 회의의 안건은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방안이었다. 박 부장이 자신의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직접 상부에 제안한 안건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팀원들이 지루한 보고를 이어가던 중 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 부장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현재 우리 팀의 운영비 지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몇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용품 구매 및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 구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제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한 시스템은 모든 구매 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구매처와 단가를 실시간으로 찾아내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누가 봐도 완벽하고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간 최소 15% 이상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경영 효율화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팀원들은 감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 차장의 얼굴에는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문제는 박 부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연의 제안은 그의 횡령 수법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었다. 제안을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자신이 직접 제안한 경영 효율화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박 부장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에 보이지 않는 칼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박 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박 부장은 노골적으로 수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녀의 능력은 팀 내에서 공인된 후였다. 오히려 박 부장의 입지만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차장이 조용히 수연에게 다가왔다. 박 대리 정말 대단하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과찬이십니다, 차장님.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연은 겸손하게 답했다. 김 차장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앞으로 뭔가 보여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군. 혹시라도 박 부장이 너무 심하게 굴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지. 그렇게 수연은 은성캐피탈 내부에 첫 번째 아군을 만들었다. 비록 아직은 미약한 존재였지만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었다. 물론 적도 생겼다. 그날 오후 박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은성그룹 본사의 핵심 임원이자 한성희 회장의 충복인 권 전무였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경력직 말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박서현이라는 여자입니다. 너무 유능해서 오히려 불안합니다. 한번 제대로 뒷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연과 려가 던진 작은 돌멩이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거실에서 수연은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레오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은성캐피탈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 부장이 권 전무에게 연락했어, 엄마. 예상대로야. 그래. 이제 곧 그들이 움직이겠지. 수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그 너머의 깊고 어두운 심연을 향하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심연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투지와 함께 잊고 있던 승부사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릴 차례였다. 이수연 아니 박서현이 던진 돌은 은성캐피탈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제안했던 스마트 구매 시스템은 기업금융 U팀에서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다. 비용은 20% 가까이 절감되었고 모든 지출 내역이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면서 잡음이 사라졌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연은 헤르메스 즉 레어가 보내주는 완벽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주일에 한 편씩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결코 특정인을 직접 겨냥하는 법이 없었지만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칼날이 누구의 목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부실자산 포트폴리오의 비효율적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었다. 보고서는 수년째 막대한 손실만 기록하고 있는 몇몇 자산에 대해 회사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를 데이터에 근거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그 자산들은 모두 특정 임원이 최종 승인한 프로젝트들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통한 대출의 리스크 관리 부재 문제를 다루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유령 회사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비정상적으로 쉽게 승인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떠안게 될 잠재적 부실 규모를 정확히 예측했다. 보고서가 올라갈 때마다 은성캐피탈의 임원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무도 박서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너무나도 논리정연했고 데이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다. 반박하거나 흠집을 낼 구석이 전혀 없었다. 결국 사내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연의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칼날의 최종 목적지는 명확했다. 한성희 회장의 충직한 신복이자 은성캐피탈의 자금 흐름을 총괄하는 최진욱 이사였다. 수연이 지적한 모든 부실 자산과 유령 회사 대출의 최종 결제 라인에 그의 이름이 있었다. 최진욱 이사의 집무실. 육중한 원목 책상 위로 서류가 폭풍처럼 흩날렸다. 박영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최 이사의 고함에 박 부장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최 이사 앞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잘못 봐. 당신이 데려온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몇 년간 공들여 쌓은 탑이 통째로 무너지게 생겼어,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최 이사는 박 부장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 부장은 덜덜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스위스큐 MBA 출신이라는 것 밖에는 아무리 뒤를 캐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세상에 그렇게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어? 뭔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최 이사는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대로라면 감사팀에 의해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곧바로 은성그룹 본사의 권 전무에게 연락을 취했다. 권 전무는 한성희 회장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읽고 실행하는 인물로 그룹 내에서는 회장님의 그림자로 불리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권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성캐피탈의 박서현이라는 직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권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회 이사 자네답지 않게 왜 그렇게 흥분하나? 고작 대리급 직원 하나 때문에. 고작 대리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그녀가 내놓는 보고서들은 마치 우리의 모든 내부 정보를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쓴 것처럼 정확합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권 전무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최 이사가 엄살을 부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알겠네. 일단 감사팀은 내가 적당히 조절해 놓을 테니 자네는 그 여자부터 처리해. 조용하고 깨끗하게.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아버리란 말이야. 어떻게 말입니까? 보고서 내용이 너무 완벽해서 해고할 명분이 없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메오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나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될 것 아닌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던져줘. 실패하면 무능을 이유로 내치고 혹시라도 성공하면 그 공을 자네가 가로채면 그만이야. 알아들었나? 권 전무의 목소리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최 이사는 비로소 안심이 된다는 듯 표정을 풀었다. 그 시각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 은성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한성희 회장은 정갈하게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며 난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주변 시간은 마치 수십 년 전에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다. 권 전무가 소리 없이 그녀의 뒤로 다가와 섰다. 회장님, 은성캐 PI 텍스트테일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성희는 붓을 놓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다. 초의 이사건인가? 예, 새로 들어온 직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 이사가 관리하던 자금 라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이름이 박서현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온 인재라는데 실력이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박서현. 한성희는 잠시 붓을 멈췄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의 어감이 그리고 실력이 보통이 아닌 여자라는 설명이 그녀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불쾌한 감정을 건드렸다. 5년 전 자신의 아들 침대에서 발견되었던 당돌하고 영민한 눈빛을 가졌던 그 애널리스트가 떠올랐다. 아니야, 그럴 리가 어찌지. 한성희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을 지원했다. 그 계집은 돈을 받고 깨끗하게 사라졌다. 다시는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뒤 윗조사는 해보았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상에 특이사항 없는 인생은 없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서 보고해. 그리고 최 이사에게는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전해. 내 심기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차가웠다. 권 전무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한성희는 다시 붓을 들었지만 어쩐지 난의 기세가 이전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의심과 불안의 씨앗 때문이었다. 한편 서울의 가장 높은 곳 은성그룹 본사타워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강태준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있는 계열사들의 실적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무표정했다. 그는 철저히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했다. 실적을 내는 자는 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는다. 그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다. 그의 시선이 은성캐피탈의 보고서 위에서 잠시 멈췄다. 몇 년째 적자만 내던 골칫덩거리 계열사의 보고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의 낡은 방식을 탈피한 몇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할 경우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었다. 이 진서 누가 작성했지? 태준이 비서에게 물었다. 비서는 즉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했다. 기업금융이유팀에 박서현 대리가 입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얼마 전 입사한 경력 사원인데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박서현
태주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고개를 저었다. 유능한 직원은 회사에 많았다. 그저 그들 중 한 명일 뿐이겠지. 계속 지켜보라고 해. 실적으로 증명한다면 그의 합당한 보상을 해줄 생각이다. 그의 관심은 거기까지였다. 그는 자신의 발밑 은밀한 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쟁의 중심에 있는 여자가 자신과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는지는 더더욱 몰랐다. 그리고 마침내 수연을 향한 적들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최 이사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전의 분노를 감춘 채 인자한 선배인 척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박 대리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박 대리의 능력을 보니 더 이상 자질구레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겠더군. 그래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기려고 해. 그가 내민 것은 베트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 서류였다. 그것은 은성캐피탈 내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프로젝트였다. 몇 년째 지지부진하며 돈만 잡아먹는 블랙홀. 처음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부실 프로젝트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이 프로젝트를 살려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하지만 나는 박 대리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일주일 줄게. 이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킬 방안을 찾아와. 성공한다면 파격적인 승진을 약속하지.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사형 선고였다. 일주일 안에 수년간 골마 터진 프로젝트의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것은 불가능했다. 게다가 그가 건넨 자료는 핵심 데이터는 모두 빠진 채 거짓 정보로 가득 찬 껍데기뿐이었다. 팀원들 역시 박 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날 밤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수연은 홀로 남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베트남 프로젝트 서류들이 있었다. 거대한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무리 레어의 도움이 있다 해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였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창가에 섰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났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역시 무리였을까? 복수는커녕 여기서 다시 한번 짓밟히고 끝나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던 보안 단말기에서 짧은 진동이 울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를 꺼내 확인했다. 화면에는 헤르메스로부터 온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Subject 베트남 프로젝트의 진짜 파일. 이제 방역을 시작할 시간이야 엄마. 메시지 아래에는 수십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레오가 베트남 현지 시행사의 서버와 정부기관의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해서 빼낸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가 담긴 원본 데이터였다. 수연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다. 절망과 무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들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결연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미소가 걸렸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생각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지옥과 같았다. 이수연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한쪽 벽에는 베트남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도와 인물 관계도 자금 흐름도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레오는 자신의 방에서 두문불출하며 헤르메스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아이는 베트남 정부의 보안망마저 뚫고 들어가 토지개발 허가와 관련된 원본 서류와 로비 자금 내역까지 확보했다. 모자의 협업은 완벽한 시너지를 냈다.
레오가 찾아낸 날카로운 데이터 조각들을 수연이 거대한 그림으로 꿰맞추어 나갔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다. 베트남 부동산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최진욱 이사와 그의 하수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현지 페이퍼 컴퍼니 부풀려진 공사비, 유령 컨설팅 계약, 모든 것이 한통속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수나하는 짓이었다. 그녀의 방식은 달랐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프로젝트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웠다.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는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턴어라운드 전략.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목을 가장 확실하게 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모든 단어, 모든 숫자에 칼날을 숨겨두었다. 약속한 마감일 아침. 수연은 밤새 완성한 보고서를 들고 최진욱 이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답지 않게 맑고 평온했다. 오히려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 요청하신 보고서입니다. 최 이사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그녀가 엉터리 변명이나 늘어놓거나 혹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보고서의 양에 그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베트남의 것이 경제지표와 부동산 시장 전망, 심지어 현지 정권의 역학관계까지 분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그의 눈을 멈추게 한 것은 협력업체 재선정 및 예산 재편성 파트였다. 그녀는 기존의 부실 협력업체들을 실사 결과에 따른 부적격 업체로 규정하고 계약 해지를 제안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투명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우량 업체들을 배치하여 전체 예산을 40% 이상 절감하면서도 사업성은 오히려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녀가 지목한 부적격 업체들은 모두 최 이사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세운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최 이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장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비리나 횡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에 근거한 경영 합리화 방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상일 뿐이야. 최 이사는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연은 차분하게 답했다.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사님. 부록에 첨부된 실사 자료와 현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이미 보고서 사본을 김 차장을 비롯한 몇몇 주요 부서장들에게 업무 협조 및 자문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보내놓은 상태였다. 최 이사가 이 보고서를 멋대로 묵살할 수 없도록 미리 판을 짜놓은 것이었다. 궁지에 몰린 최 이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현실성이 없고 위험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본사 전략기획실에 긴급 검토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계획은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그녀의 제안을 형편없는 것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본사의 회의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최대의 실책이었다. 은성그룹 본사 30층 최고 임원 회의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공간. 중앙에 놓인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는 은성그룹의 핵심 두뇌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권 전무를 필두로 한 전략기획실 임원들, 그리고 최진욱 이사와 박 부장까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수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파워 수트 차림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의 지적인 카리스마를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가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 5년 만이었다. 악몽 속에서조차 피하고 싶었던 얼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남자가 바로 저곳에 있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냉철해져 있었다. 수트 너머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몸과 상대를 압도하는 특유의 오만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분노와 슬픔 굴욕감이 한꺼번에 해일처럼 밀려왔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5년을 기다렸다.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차가운 이성의 갑옷 뒤로 숨기고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녀는 이제 이수연이 아니라 박서현이었다. 강태준 역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최 이사가 소집한 긴급회의라는 말에 흥미가 동해 참석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박서현이라는 여자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인데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느껴졌다. 마치 잊어버린 꿈의 조각을 마주한 듯한 혼란스러운 느낌. 그는 그 이유 모를 감정의 동요를 애써 억누르며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회의는 최 이사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박서현 대리의 이 보고서는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 협력 업체들을 모두 교체하자는 제안은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 이사는 전문가적인 용어를 써가며 그녀의 제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역설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이사님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 해지를 제안한 위에나 디벨롭먼트 사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유력 기업이 아닙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이 회사는 3년 전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자본금 1달러짜리 유령 회사입니다. 베트남에는 사무실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회사가 이 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 문제보다는 배임 문제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권 전무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수연의 방역은 계속되었다. 최 이사가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문제 삼자 그녀는 베트남 정부의 새로운 신도시 개발 계획 원본을 스크린에 띄웠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 자료였다. 이 프로젝트 부지는 2달 후 발표될 하노이 신도시 개발 계획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프로젝트를 재설계할 경우 예상 수익률은 기존의 30%가 아니라 최소 300% 이상이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일개 자회사의 대리가 그룹의 최고 정보 라인조차 확보하지 못한 특급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최 이사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고 권 전무는 차가운 눈으로 최 이사와 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최 이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랑이를 잡으려다 괴물을 불러낸 꼴이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박서현 대리, 수연은 그를 마주보았다.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정보 어떻게 손에 넣었지?
그것은 그녀의 능력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자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날카로운 의심이 담긴 질문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기업의 정보력은 곧 생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합법적인 선 안에서 제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모호하지만 당당하게 답했다. 러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최선의 답변이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알 수 없는 기시감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싸늘한 표정으로 최 이사와 권 전무를 향해 말했다. 이 보고서 대단하군. 흠잡을 곳이 없어. 그리고 그는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을 때의 희열과도 같았다. 이자한 승인하지. 그의 선언에 최 이사와 권 전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지금부터 베트남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은 박서현 대리에게 위임한다. TF팀을 꾸려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나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는 사람이야. 이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 완벽하게 성공시켜 보이도록. 그것은 최종 판결이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수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기대하지 박서현 대리. 그가 떠나자 회의실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수연은 조용히 승리의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큰 전투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그녀는 더 크고 위험한 적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레이더망 안에 정면으로 들어서게 된 것이었다. 강태준의 결정은 은성캐피탈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회장 직속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권위를 등에 업은 박서현은 더 이상 기업금융 두 팀의 평범한 대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베트남 프로젝트 TF팀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녀가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그녀를 무시하고 외면하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의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박 부장은 쥐 죽은 듯이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최 이사는 아예 회사의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반면 김 차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첫 번째 팀원이 되겠다고 자처했다. 수연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냉정하고 신속하게 팀을 꾸리고 업무에 착수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팀원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심어주었다. 골마 터져 있던 베트남 프로젝트는 그녀의 손길 아래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은성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준은 박서현이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읽고 있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 능력을 넘어 시장의 흐름과 권력의 역학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번득였다. 김비서, 박서현 대리, 아니 이제 박 팀장이군. 박 팀장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인사 기록 카드에 있는 것 말고 그녀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이라면 어디까지 말씀이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녀가 밟아온 모든 발자국, 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강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박서현이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정체불명의 기시감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퍼즐을 반드시 풀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한편 한성희 회장의 한옥에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권 전무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는 그녀의 마지막 평온을 산산조각 냈다. 박서현의 스위스 경력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녔다는 투자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권 전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보고를 이어갔다. 그리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 자료와 대조해본 결과 유의미한 매칭 데이터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한성희에게 걸ям다. 화면에는 5년 전 강태준 회장이 묵었던 호텔 로비에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다. 잔뜩 겁에 질린 채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가는 젊은 여자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현재의 박서현과 그녀의 얼굴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다. 일치율 98.7%. 이수연, 그 계집이었어. 한성희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온화하던 얼굴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쥐 죽은 듯이 사라진 줄 알았던 벌레 같은 계집이 감히 신분을 바꾸고 자기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기어 들어왔다. 그것도 자신의 비자금 줄기를 정확하게 물어뜯으며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복수였다. 그렇다면 한성희의 뇌리를 스치는 가장 끔찍한 생각, 설마 아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권 전무나 최 이사 같은 하수인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만 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은성캐피탈의 박서현 팀장에게 연락해. 내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논의가 될 거라고 전하고.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호출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한성희가 보낸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은성 가문 소유의 비밀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이루어진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위압감이 흐르고 있었다. 수연은 안내를 받아 별채의 방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한성희가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5년 전 자신에게 지독한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앉아요, 박 팀장.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요. 한성희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수연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박서현의 가면을 단단히 고쳐 썼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성희는 음식과 날씨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만 건넸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아랫사람을 챙기는 자애로운 어른처럼.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상이 물려지자 한성희가 본론을 꺼냈다. 박 팀장은 참으로 유능해. 우리 태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지. 그 아이가 박 팀장을 아주 높이 평가하더군.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하지만 재능이 너무 과하면 때로는 화를 부르는 법이야.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그릇에 맞는 일을 해야지 감당하지도 못할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되거든.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수연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했다. 저는 그저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제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권한이라. 한성희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호텔 로비의 CCTV 캡처 사진이었다. 5년 전보다 얼굴은 좀 변했지만 그 당돌한 눈빛은 그대로구먼. 안 그런가 이수연 양.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짧은 충격과 혼란이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아니, 평정을 넘어선 차가운 냉혹함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무세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서현입니다. 깨끝까지 발뺌할 셈인가 좋아. 한성희는 다시 한번 품속에서 다른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흩뿌렸다.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수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에는 레오가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그녀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누군가
오랫동안 자신과 아들을 미행하고 감시했다는 증거였다. 아주 똑똑해 보이는 아이더군. 누굴 닮아 저리 영특할까? 설마 우리 태준이를 닮은 건 아니겠지? 한성희의 목소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했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지난번에 10배, 100배라도 줄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만약 복수 따위의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는 거라면. 그녀는 레오의 사진 한 장을 집어들더니 수연의 눈앞에서 천천히 잔인하게 찢어버렸다. 이 아이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을 거야. 어미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한창 피어날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싶진 않겠지. 이번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안 돼.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처럼 영원히. 내 말 알아들었나? 그것은 협박을 넘어선 악마의 저주였다. 수연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두려움의 찌꺼기가 성난 불길 속에서 완전히 타서 사라졌다.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응축되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식의 목숨을 위협받은 어미 늑대였다. 그녀는 한성희를 내려다보며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방금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어. 수연은 그대로 방을 나와 버렸다. 뒤에서 무언가 외치는 한성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연의 머릿속은 불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오를 품에 끌어안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따뜻한 천이 그녀를 간신히 진정시켰다. 그녀는 레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성희의 협박, 그리고 아들의 사진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레오의 얼굴에서 아이의 표정이 사라졌다. 작은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었고 눈동자는 컴퓨터 모니터의 불빛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감히 나를 건드려. 레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최상위 포식자의 분노였다. 엄마 저들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아예 지워버리면 돼. 레오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더니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십 개의 코드창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지금까지는 은성그룹의 기업 서버만 상대했어. 일종의 경고였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케르베로스 프로토콜을 가동할 거야. 케르베로스 프로토콜. 레이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최강의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리셋 달린 개처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파괴적인 프로그램. 그 목표는 은성그룹이 아닌 은성가문 그 자체였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그들의 개인 서버 비밀, 금고 암호화된 통신 기록까지. 몇 시간 후 레오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 중앙에 Access Granted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레오는 은성 가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의 심장부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다. 한성희가 수십 년간 조성해온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 5년 전 수연의 동료에게 돈을 송금하여 약을 타게 지시한 기록. 권 전무가 수연에게 보냈던 협박 메일의 원본. 그리고 그날 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레오는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쥔 것이었다.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권 전무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박서현 팀장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보고를 받은 후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룹의 회장이 일개 자회사의 팀장을 그것도 비밀리에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경영 능력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무자비함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무언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박서현. 그 여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왜 어머니는 저 여자에게 저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강태준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내가 지시했던 박서현 팀장 뒷조사 중단해.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대신 지금부터는 내 어머니와 권 전무의 최근 동향을 보고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김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이 어머니를 감시하라는 은성그룹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강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이 의문투성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과 거짓의 폭풍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또 한 명의 플레이어가 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찾기 위한 그의 외로운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큰 축제이자 전쟁터인 은성그룹 정기 주주총회.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중앙에는 그룹의 절대 군주 강태준 회장이 냉철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에 시장 전체가 출렁였다. 객석맨 앞줄 한성희 회장은 국무와 같은 우아함과 위엄으로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차가운 예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권 전무를 비롯한 충신들이 호위하듯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박서현이라는 불쾌한 벌레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영원히 박멸할 계획이었다. 이수연 역시 회의장에 있었다. 그녀는 베트남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프로젝트 성공 사례 발표를 위해서였다. 그녀는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고요한 표정 아래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런은 헤르메스가 되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작년 실적 보고와 올해의 사업 비전 발표. 모든 것이 강태준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흘러갔다. 마침내 계열사 우수 프로젝트 발표 순서가 되었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다음은 그룹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베트남 프로젝트를 기적적으로 성공시킨 은성캐피탈의 박서현 팀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수연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수천 개의 시선 속에서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연단에 섰다. 그녀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는 베트남 프로젝트의 로고가 떠 있었다. 그녀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전혀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화면에는 박서현 팀장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충격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가 경쟁사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이메일들이 떠올랐다. 잠깐만요. 객석에 앉아있던 한성희 회장이 비통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는 방금 박서현 팀장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과 정보를 빼돌려 온 산업 스파이라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술렁였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최정상의 순간에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잔인한 공개 처형. 강태준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단상 위의 수연과 객석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최진욱 이사와 권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박서현 씨, 이게 다 사실입니까?
당신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까? 모든 화살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연단 위에서 완전히 고립된 듯 보였다. 패배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 모든 것은 그녀와 러의 계획 안에 있었다. 적이 가장 방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순간, 바로 그때가 방역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었다. 수연은 연단 위의 마이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2번 두드렸다. 그들만이 아는 신호였다. 그 순간 지휘 통제실에 있던 레어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엄마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지옥의 문을 열 시간이야. 케르베로스 프로토콜이 실행되었다. 주주총회장의 모든 스크린이 일순간 검게 변했다. 장내의 모든 통신과 방송 시스템이 헤르메스의 손에 장악되었다. 잠시 후 스크린 중앙에 날개 달린 신발 모양의 헤르메스 로고가 떠올랐다.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웅성거렸다. 그리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5년 전 한성희 회장의 비밀 계좌에서 수연의 옛 동료였던 김민아의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었다. 송금 메모란에는 소름 끼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수고비. 장내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다음 화면에는 권 전무가 당시 이수연에게 보냈던 협박성 이메일들이 나타났다. 쥐 죽은 듯이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태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증거는 계속되었다. 5년 전 그날 밤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한성희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우아한 목소리로 내뱉는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잔인하고 끔찍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스크린에는 한성희 회장이 수십 년간 관리해온 비밀 장부의 전체 내역이 펼쳐졌다.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뇌물 목록 추가 조작과 불법 승계의 증거들,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탈세 내역까지. 은성그룹이라는 화려한 제국이 얼마나 추악하고 거대한 범죄의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산이었다. 볼루마는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모든 증거가 만천에 공개된 그 순간, 단상 위에 서 있던 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제 이름은 박서현이 아닙니다. 그녀는 객석의 맨 앞줄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한성희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태준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고정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5년 전 바로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저 추악한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것을 빼앗겼던 전직 애널리스트 이수연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은성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약물 테러를 당하고 함정에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성희 회장에게 협박을 당해 한국을 떠나야 했는지. 그들은 제 커리어와 명예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흔들리는 강태준의 눈동자에 정확히 꽂혔다. 그 끔찍했던 밤 파괴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용감한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제 아들에게 떳떳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제 명예를 되찾고 은성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혀 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강태준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수연. 박서현의 얼굴 위로. 5년 전 그날 밤 희미한 기억 속에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에게서 느꼈던 정체불명의 기시감,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일었던 혼란의 이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자신이 매료되었던 그 유능한 직원이 바로 자기 가문의 추악한 범죄에 희생되었던 피해자였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진실이었다. 한성희 회장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개오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계집이 우리 은성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판 거라고. 권 전무는 보안 요원들을 향해 시스템을 끄라고 외쳤지만 레오가 구축한 철옹성 같은 방어벽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강태준, 회사의 운명, 가문의 명예, 그리고 그의 미래. 모든 것이 그의 입에 달려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고통스러운 진실을 택할 것인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백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침묵 속에 서 있는 이수연의 옆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의 시선은 절규하는 어머니를 지나 불안에 떠는 주주들을 지나 마지막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 이수연에게 닿았다. 그의 인생을 그리고 그의 세상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린 여자.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 마이크를 잡은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에 은성그룹의 운명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고해성사처럼 들렸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안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한성희 회장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주주들은 경악과 배신감에 휩싸여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수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은성그룹의 총수로서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이수연 씨와 국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그리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방관해온 저의 무지와 과오에 대해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라 불리던 남자가 한 여인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시간부로 은성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저와 제 가족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핵폭탄과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졌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헤르메스가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긴 후였다. 한성희 회장은 실신한 채 끌려나갔다. 권 전무와 최 이사를 비롯한 공범자들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아비규환 속에서 이수연과 강태준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도 패배도 없었다. 오직 산산조각난 세상의 폐허 속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할 멀고 험난한 길을 예감하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은성 게이트로 발칵 뒤집혔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룹은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표류하는 난파선 신세가 되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모든 조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의 조력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범죄를 덮으려 하지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그런 태도는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방식이었다. 수연은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회사를 안정시키는 데에만 몰두했다. 한성희 라인이 모두 숙청된 은성그룹에는 역설적으로 기회가 찾아왔다. 김 차장처럼 능력이 있지만 그동안 억눌려왔던 인재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수자가 아닌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강직한 성품은 혼란에 빠진 직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었다. 몇 주 후 수사를 마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강태준이 그녀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회사나 집이 아닌 한적한 미술관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예전의 냉철하고 오만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평범하고 지쳐 보이는 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5년간 당신이 겪었을 고통의 무게를 이제야 아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훔친 것에 대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수연은 그의 눈에서 깊은 후회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조금은 사그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은성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이수연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었다.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썩어빠진 부분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은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부탁입니다. 당신이 파괴한 제국의 폐허 위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좌를,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가문의 희생양이었던 그녀에게 스스로 바치고 있었다. 수연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다. 새로운 책임과 사명의 시작이었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레오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도 했다. 다음 날 수연의 오피스텔. 강태준은 초조한 표정으로 레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5살짜리 아이가 걸어 나왔다. 자신과 이수연을 반씩 닮은 아이.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총명했다. 강태준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계의 총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 작은 아이 앞에서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먼저 말을 건 것은 레오였다.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까?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반가움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사실 확인에 가까운 질문이었다.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태준은 간신히 대답했다. 러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앞으로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겁니까?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한 인간의 본질을 묻는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했다. 태준은 그 질문 앞에서 한 대 얻어맞은 듯 단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정해진 길을 걸어왔고 최고가 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을 뜨고 러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을 전부 걸고 내 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다. 그의 대답에
레오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다. 크고 거친 아버지의 손과 작고 부드러운 아들의 손. 그렇게 두 사람은 서툴지만 진실된 첫 만남을 가졌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약속과 함께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성희 회장을 비롯한 은성그룹의 전 경영진은 모두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준 역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리고 은성그룹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이수연은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사실상의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그녀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던 날, 이수연은 은성그룹 본사 빌딩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자도 외부인도 아니었다. 그들의 새로운 리더였다. 마침내 그녀는 회장실 문 앞에 섰다. 한때 강태준이 앉아있던 그녀에게는 복수의 목표점이자 증오의 공간이었던 곳.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무실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권위적인 장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투명하고 실용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해 있었다. 그리고 창가 쪽 의자는 레오가 앉아 태블릿 PC로 복잡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다. 레오는 엄마를 보며 활짝 웃었다. 다음 레벨로 갈 준비됐어, 엄마. 수연은 아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한때 자신의 인생을 짓밟았던 자가 내려다보던 서울의 정영이 이제는 온전히 그녀의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은 미래이자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계였다. 그녀의 얼굴에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정으로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럼 시작해볼까? 그녀의 위대하고 찬란한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